네,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소개받은 21대 국회 정의당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 장혜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는 와중에 이렇게 또 새로운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여러모로 의미 있는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뜻깊은 컨퍼런스에서 제가 처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 바로 내가 꿈꾸는 7색깔 가족입니다. 2020년에 현재 가장 흔한 가구의 형태는 1인 가구라고 합니다. 여기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6월 말 기준으로 1인 가구가 우리 총 가구 중에서 38.5%가 지금 1인 가구의 형태로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2016년에 비교를 해봐도 4%포인트가량 상승한 것이고, 이제 가구 숫자로 따지면은 이제 2016년에 비해서 무려 100만 가구 이상의 1인 가구가 늘어서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의 가장 일반적인 가구의 형태는 1인 가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수치를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로 이 1인 가구라고 얘기되는 사람들이 정말 모두 혼자 살고 있을까? 정말로 사실은 고양이랑 살고 있거나 아니면 친구랑 살고 있거나 아니면 연인이랑 살고 있거나 분명히 누군가하고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을 정말 그냥 1인 가구라고 얘기하는 게 이 사람들을 호명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어떤 컨셉일까? 관념일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저 통계에서는 아마도 1인 가구라고 이야기되겠지만 사실은 누군가하고 심지어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 한 분의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께서 만나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바로 김규진 님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영상으로 또 많이 이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서 나중에 오늘 컨퍼런스가 끝나고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좋으실 텐데, 이분은 자기소개를 하실 때 대한민국의 20대 유부녀, 레즈비언 유부녀다 이렇게 소개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사랑하는 분이 이제 동성이시고 이분하고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한국에서는 결혼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뉴욕에 건너가서 이제 결혼을 했고, 하지만 한국에서 혼인 신고를 하려고 했을 때에는 여전히 어떤 민법이나 뭐 그런 헌법의 양성이라고 하는 규정을 들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할 수가 없었던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공개적으로 하면서 사실은 그것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가족 구성권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드러내는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세요. 가족을 구성할 권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마 영화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이 만비끼 가족, 어느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나와져 있는 저 포스터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혈연이 겹치는 사람들은 아니고 어느 쪽이냐면 이제 도둑질을 비롯한 여러 우리 사회 통념상 범죄라고 이야기되는 것들을 통해서 함께 공동체를 구성하고 살아가는,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떠올릴 수 있는 끈끈함 같은 것들을 충분히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공동체의 이야기가 저 영화인데요. 이렇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에게나 가족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누군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종류의 가족에 소속이 되고요. 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일차적인 공동체로서 결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사회에서 수많은 자원과 어떤 필요한 기술과 혹은 또 감정과 이런 것들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삶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과 응원, 지원 이런 것들을 나누는 그런 과정일 겁니다. 그런 단위이죠. 하지만 이렇게 누구에게나 필요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그런 가족 공동체들에 있어서 평등한 지원을 하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구글에다가 들어가서 이번 발표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족이라고 쳐봤어요. 이미지 검색에다가 쳐봤는데 나오는 화면들이 이렇습니다. 네, 4인 이성의 정상 가족. 이 대한민국에서 얘기하는 가족의 아주 전형적인 하나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이런 모습의 가족이 아니라 1인 가구입니다. 그리고 그 1인 가구들도 굉장히 달라요. 대한민국에서 1인 가구가 제일 많은 도시가 어디일까? 라고 여쭤보면 사람들이 서울일까? 젊은 사람들 중심이니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라도예요. 전남입니다. 전남에 가장 많은 1인 가구들이 살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족과 실제로 변화하고 있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들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이성애 중심의 4인 정상가족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아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 얘기를 한번 드려보면 또 어떨까 싶은데요. 저는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이제 제 동생하고 둘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제 동생은 발달장애가 있고 그 이후로 어렸을 때 시설에 가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살아야 했어요. 근데 약 3년 정도 전에 제가 시설에 있는 동생을 다시 이제 지역사회로 데리고 와서 둘이 함께 살아가면서 그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이렇게 뭐 개봉도 하고 많은 분들과 뭐 관객과의 대화도 나누고 이제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관객과의 대화를 이제 하게 되면 정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요. 다 좋은데, 그렇게 사는 거 훌륭한데, 근데 결혼은 안 할 거예요? 라고 이렇게 저한테 거의 모든 자리에 빠짐없이 이 질문이 나옵니다. 이 질문이 어떤 가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가지고 있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이죠. 저는 제 동생과 함께, 그리고 저와 제 동생의 삶을 함께 서포트해주는 친구들과 함께 분명히 어떤 종류의 가족을 꾸려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그거는 가족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고, 두 번째 의미로 보자면 그런 4인 정상가족 결혼으로 이루어진 이제 이런 가족을 꾸리기에는 말하자면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동생과 함께 살아가는 젊은 언니라고 하는 조건은 굉장히 결격 사유에 가깝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의 관점을 다 담아서 저 질문을 저에게 던지시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것은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흔히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서 실질적인 결격 사유로 작용하고 있기도 해요. 저에게 이제 심심치 않게 오는 상담 중에 하나는 이제 나의 장애가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전에는 혼담이 오갔고 결혼을 하기로 했지만, 이제 그러한 형제자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제 반대쪽에서는 이 결혼을 할 수 없다, 심지어 너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하면서 그 결혼을 무르는 경우들까지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던지고 싶은 문제의식은 이겁니다. 왜 우리는 그러한 가족 제도 혹은 가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관념 위에서 서게 되었을까를 보면,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차별들, 그것이 성별을 이유로 한 것이든 장애를 이유로 한 것이든 학력이든 지역이든 혹은 그 어떤 것이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바꿀 수 없는 기본적인 특성들에 대한 차별, 그리고 그 차별들이 누적되면서 만들어진 문화, 그 문화가 반영된 제도들이 개인으로 하여금 어떤 공동체 안에 속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으로서의 권리를 자꾸 포기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1인 가구로 굳이 살고 싶지 않은데 1인 가구로 살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차별이 타인과의 연결을, 타인과 가족이라고 하는 형태로 혹은 굳이 가족이라는 이름을 갖지 않아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단위를 꾸릴 수 있는 그런 용기 같은 것들을 꺾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리고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개인이 중요하고 개인이 강력하면서 동시에 너무나 연약해지는 이 사회에서 절대로 좋은 살아남기 좋은 생존의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뭐 가족을 구성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시민으로서, 한 사람의 오롯한 존엄한 개인으로서의 시민으로서 존중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존중을 위한 개인 차원의 노력, 뭐 사회 차원의 노력도 있지만 시스템적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열심히 준비를 해서 저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법을 이제 저 이외의 9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21대 국회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주 좋은 법입니다. 이 취지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이 법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좀 아름다운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기 위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차별을 금지한
대하는 방법들, 그리고 차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이 법안은 총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근데 법은 되게 기니까 아주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을 드리면 23 곱하기 4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성별, 나이, 장애, 언어 등등등의 23가지의 차별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별 사유들로 인해서 개인들이 부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는 주된 4가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고용일 수도 있고 교육이거나 아니면은 삶에서 꼭 필요한 재화나 용역 서비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행정 서비스가 있을 겁니다. 이 23가지의 이유로 4가지의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하게 차별하면 그것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좋은 차별금지법이 근데 진작 만들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이 법은 우리 사회에서 한두 해 얘기됐었던 법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06년부터 처음 만들어질 것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했었고,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이번에 제가 시도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총 8번입니다. 8차례나 우리 사회에서 이제 도입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노력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번번이 좌절되어 온 법이기도 합니다. 이런 좋은 법이 지금까지 좌절되어 왔었던 어떤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을 텐데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의 차별적인 구조로 인해서 이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이익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별의 구조가 존속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개인들이 평등하게 안전할 권리를 누리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 누구라도 상황에 따라서 우리 사회적인 어떤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아주 피부에 와닿게 느끼고 있는 지금은 이제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필요성을 그 이전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국민들께서, 시민들께서 잘 느끼시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제가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오늘 얘기의 시작을 1인 가구에서 했으니까 1인 가구로 돌아가서 이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저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해요. 그 1인 가구들은 1인 가구라고 지칭되고 있지만 분명히 그 누군가와 함께 온기를 주고받으면서 또 응원과 지원을 주고받으면서 때로는 갈등하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한 현재와 미래를 마주하고 있는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연결되려고 노력하는 개인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어떤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타고난 그 어떤 이유로도 우리 사회에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존엄할 권리를 보장하고,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그 여러 가지 창의적인 연결들을 다 가족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힘껏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도 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오늘 이 순간에도 평등버스라고 하는 버스가 이제 우리 사회 어딘가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굉장하게 익숙하게 느끼고 있지만은요, 저는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는 물리적 거리두기와 더 단단하고 안전한 사회적 연결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 고민하고 싶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맺어볼까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따 Q&A 세션에서 뵙겠습니다.